세션 2의 네 번째 강연자는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위원, 환경사회학회 이사를 맡고 계시며 헬스케어 분야의 인공지능 윤리 전문가이시고 이번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는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의 심지원 연구교수님이십니다. 강연 주제는 AI 윤리 속의 성 이슈, 코르셋에 갇힌 인공지능이란 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심지원입니다. 저는 요새 학술대 보면은 온라인 채널로 많이 하는데 제가 항상 보는 입장에서 오늘은 직접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좀 피부에 신경을 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연사님들에 비해서 제가 좀 안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의료적인 개입은 치료를 위해서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의료적인 기술이 아픈 사람이 아닌 건강한 사람들이 좀 더 예뻐지기 위해서, 물론 이런 성형수술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했지만 좀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집중을 더 잘하기 위해서, 시험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이 먹는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 뭔가 건강을 위한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외의 목적으로 의료적인 개입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 포스트 휴먼이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생길 것인가 문제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분야에서 예를 들면 저는 스포츠에서의 트랜스젠더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스포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제 남녀 분들이 각종 운동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 그게 이제 대학 가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현재는 원래 남성이었다가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여성이 되신 분들이 각종 여성 운동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그분들이 이제 우승을 많이 하시게 되면서, 원래 선천적으로 여성이었던 분들은 우승권에서 많이 이제 탈락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선천적인 여자분들이 트랜스젠더 분들을 경기에 참여하지 말아 달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똑같은 이유로 트랜스젠더 분들도 그렇게 되면 이건 공정성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같이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은 옳고 그름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옳고 오름의 대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그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이제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자신들의 주장을 동일한 근거로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학기술이 사회적 소수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AI 윤리 속의 성 이슈, 그리고 코르셋에 갇힌 인공지능이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의 특색은, 인간은 음식을 먹고 살아가지만 인공지능은 데이터 없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데이터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준,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항상 인간이 만들어진 요리만 먹고 살게 되는데, 요리에는 우리 사회가 다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르셋에 갇힌 인공지능의 의미는 어떤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사례들을 저는 오늘 목소리나 섹스 로봇에 대한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은 어떤 과학적 사실이라고, 기술을 설명하는 과학들은 우리가 과학적 사실이라고,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많은 존재들을 구별하는데
노력을 해왔고 그 구분이 어떤 한 존재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뇌의 용량이 지식의 관계와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그 지식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에서는 그것이 마치 이론인 양 여겨진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과정도 옛날에 저희 때는 난자는 얌전하게 가만히 있고 어떤 수많은 정자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직선으로 달리기를 해서 승자만이 난자와 만나서 수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배웠지만 이미 1970년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줬고 난자도 정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화학작용을 통해서 그 막을 엷게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정자 또한 그렇게 일직선으로 난자를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갖고 있는 어떤 적극성, 난자가 갖고 있는 소극성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그대로 이렇게 어떤 성의 전형성을 부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지 않은 남성이나 소극적이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새로 또 어떤 삶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한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어떤 기술들은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분을 해체하고 경계를 해체하는 기술로도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가임기 여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생리 현상은 여태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임기 여성이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거나 그다음에 어떤 치료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생리를 안 하게 하는 시술들이 현재 많이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그것이 요즘에는 젊은 여성들이 생리를 선택할 권리로 생각하면서 그 시술을 받고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밑에서 보시듯이 그 의족을 하시면서 산을 등산하신 분의 사진이 있는데 옛날에는 장애와 장애인을 신체 장애와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떤 신체적인 결핍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장애인을 디스어빌리티라고만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어빌리티에서 슈퍼어빌리티로 변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었고 그것이 장애와 비장애인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인터뷰한 걸 보면 나는 비장애인일 때보다 장애인일 때 훨씬 더 내가 못 가던 곳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인터뷰를 보았고 다시는 비장애인으로 돌아가기 싫다라는 인터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여러 가지 경계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절대적인 경계들을 모호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어쩔 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럼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인공지능이 경계를 해체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바로 떠오르는 것은 옛날에 이창훈 구단을 조은영 구단의 집에 가서 직접 숙식을 하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만약에 이창훈 구단이 여성이었으면 그때 집에 직접 가서 숙식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여성으로서 제한받는 것들에서 자유롭게 바둑을 배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둑은 잘 둬야지만 그 바둑을 잘 두는 고수와 함께 둘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바둑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된다면 지식 권력 체계에도 모호해질 수 있을 것이고 완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성별 때문에 제한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어제 그 이사장님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인공지능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됐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어는 남성과 여성형이 있는데 구글에서
지금도 그래요. 변호사를 치면 그냥 남성형의 남발트만 나오는 거죠. 여성형의 남발트는 안 나오고요. 여성형이 대문자로 됐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서도 여성의 데이터는 많이 발견이 되고 소수 인종의 데이터는 발견이 되지만 여성 소수 인종에 대한 데이터는 찾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존재하지만 데이터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배제하는 결과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흔히들 말하는 그 목소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리얼돌은 그 인공지능과는 상관없지만 섹스 로봇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례별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공지능 스피커는 사실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 기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다음에 다른 연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여성들은 서비스 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기술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뭐 쉬리나 이런 것들에서도 많이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와 관련된 목소리는 그 기술을 활용한 세계에서도 항상 여성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것이 많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재생산 확대 강화돼서 현실 세계에 반영되는 이 고리가 계속 끊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은 교수님께서 AI는 왜 여성의 목소리인가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직접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원래 여성 목소리만 있었는데 남성 목소리가 추후에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시리 같은 경우도 시리가 승리를 이끄는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의미를 이걸 연구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시리 같은 경우에도 남녀 목소리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유독 여성 목소리만 선택하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름 목소리 성별을 선택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여성의 목소리에 다양한 다양한 색을 입히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형적인 어떤 여성의 이미지 그런 것들이 목소리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미국의 도미노 피자를 주문하는 앱을 만드는데 소비자 조사를 해보니까 남성의 목소리가 훨씬 더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목소리를 남성으로 바꿨다고 하고요. 일본의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자동 음성 안내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인 주가 안내랑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주가 안내는 상냥한 여성의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지만 주식 거래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남성의 목소리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서 BMW에서는 여성 목소리가 장착된 내비게이션을 출시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남성들이 나는 여성이 지휘하는 그런 안내하는 운전에 따라서 안내에 따라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항의가 빗발치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계화된 사회에서도 여전히 현실의 사회가 그대로 재현되고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음성 인식 시스템을 만드는데 데이터를 여성 목소리보다는 남성 목소리를 많이 토대로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남성의 목소리를 더 잘 인식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동이 잘 안 될 때 음성을 조금 낮추면 시리나 이런 친구들이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젠더화된 목소리에 반해서 나는 남자라고 생각도 안 하고 여자라도 생각이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중성화된 목소리, 그러니까 젠더와 상관없는 목소리를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거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광고가 떠서 들려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소리를 들으면 어쩔 때는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그런 남성과 여성이라는 의미가 저희 인식 속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얼돌과 섹스 로봇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리얼돌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섹스 로봇과 달리 리얼돌은 현재 우리나라에 이미 이제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고 한국에는 한 29군데가 리얼돌 체험방이라고 해서 1시간에 3만 원 정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섹스 로봇에 대한 그 법적이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리얼돌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는 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모소하는 음란물로 규정을 해서 리얼돌의 수입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작년에 리얼돌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하는 성기구로 정의됨으로써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리얼돌도 성기구에 불과한데 굳이 그거를 나라에서 수입을 못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요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비판들은 기존의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비판과 같은 맥락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러면 리얼돌이 성적 기구라면 성적 기구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적 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적 쾌락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럼 성적 쾌락을 확대하는데 그것이 꼭 사람의 모형을 해야 하는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자위기구와 남성 자위기구의 차이점을 보면 그 초기 모델보다 현재 많이 발달한 모델에서 여성 자위기구는 남성의 성기의 모양과 오히려 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남성의 자위기구는 여성의 성기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그런 모양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어떤 젠더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전쟁 로봇도 그렇고 그 인간의 형태를 한 로봇들은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 로봇도 그 드론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 인간의 형태를 탈피함으로써 우리가 로봇과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젠더적인 편견이나 다른 것들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섹시 로봇 섹스 로봇을 찬성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섹스 로봇도 다른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것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다름 아닌데 왜 그거를 그렇게 요란하게 반대를 하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단지 섹스 로봇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에서 어떤 성적인 부분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저는 아직까지는 뭐 남녀 차별을 이야기하면 다양하게 접근할 수가 있지만 성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여성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도 위근우 선생님께서 이제 컬럼을 쓰신 것이 있는데 보통은 남자들은 못생겨도 훈남이라는 이름이나 불매남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남성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그런 지칭들이 있죠.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떤 몸매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별로 사용되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여성한테 훈녀, 볼매녀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 사용 빈도수가 현저하게 낮고, 그리고 그 훈녀라는 말 아래는 외모라는 것들이 항상 연관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얼굴 천재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남성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한테는 얼굴 천재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쁜 여성의 어떤 잘생긴 여성 연예인들보다는요. 하지만 또 몸매에 있어서는 몸매가 좋은 여성 연예인 같은 경우는 착한 몸매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남성 같은 경우는 착한이란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짐승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미 용어들이 좀 남성에게는 훨씬 더 성적인 것 위에 다양한 것으로 지칭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성적인 부분에 한계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리얼돌이 수입되고 섹스 로봇이 활용됨으로 인해서 또 현재의 문제들을 더 오히려 강화할 수 있는 여지들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입장은 이제 성폭력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살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살인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라고 되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리얼돌 같은 경우 상당히 무거워서 몸이 약하거나 몸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장애인들이나 그다음에
독거노인, 뭐 노인분들에게 그동안 성에서 많이 배제됐던 분들에게 치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저도 그 어떤 20대의 성과 사랑은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쉽게 접하지만 노인의 성이나 장애인의 성은 저희가 뭐 다큐멘터리나 그 독립영화에서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연구돼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조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문에서 보면 뭐 섹스 로봇 원하는가 안 하는가 해서 2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 장애인분들이나 그 노인분들에게 직접 조사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잘못되고 있는데요. 그 비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그 성적인 부분에서 배제된 분들에게는 섹스 로봇이 필요할 거라고 그냥 짐작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목소리로 어떤 목소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원하는가라는 질문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섹스 로봇을 찬성하거나 리얼 로봇을 찬성하는 두 가지 근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서 그럼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도 뭐 새로운 건 아니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뭐 실리콘밸리에서 IT 분야에서 일하는 백인 남성 20명의 영향을 우리는 모두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설계 단계에 이미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그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발표 그런 회의나 학술대 행사를 보면 그 여성 발표자들이 훨씬 수가 적은 것 같아요. 실제로 여성들이 인공지능 연구를 안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조연설이나 이런 것들은 남성분들이 남성 학자들에게 많이 그 자리가 더 많이 가는 것 같고, 이런 부분도 그렇게 크게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84개 정도로 많이 이제는 발표가 됐는데, 실제로 물론 원칙이 구체적인 어떤 실행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목적으로는 하진 않지만, 어떤 로봇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얼마나 그 실행과 원칙의 사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편향된 데이터를 균형 잡기 위해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고, 만약에 그것을 감수하는 어떤 팀을 준다면 그 감수가 또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런 부분도 처음에는 되게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요즘에 이제 모든 학술대회를 가면 간염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 오랜만에 되게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를 앞에서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뭐 옛날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간염병의 위기,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드러내고 강화했을 뿐이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마스크를 써야 된다거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변화가 있지만, 그것은 현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적응될 문제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인문학이 보여야 될 자세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면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를 오히려 인공지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발굴하고, 그러한 존재들이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사하시고 졸리셨을 텐데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